1978년 10월 21일 오후 6시. 영연방항공훈련단 소속의 파일럿 프레데릭 발렌티크가 호주 남부에서 비행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행을 시작한 지 약 50분이 지났을 무렵 베스 해협 상공을 날던 발렌티크의 경비행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도 없었고요. 레이더에도 그의 비행 신호가 잡히지 않았는데요. 아니 레이더에 왜 안 잡히지? 그러니까 뿅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저런 거는 이제 외계인 UFO가 납치갔다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그게 아니고서 이게 어떻게? 일단 발렌티크가 추락했다고 생각한 호주 경찰은 군의 해상 초계기까지 동원해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발렌티크의 시신도 그리고 비행기의 잔해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수사 도중 발렌티크가 관제탑에 보낸 마지막 교신 내용이 공개되며 이 사건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뭐야? This is Delta Sierra Juliet. Is there any known traffic below 5,000 feet? No known traffic.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UFO인가 봐. I cannot confirm. It's four bright, seems to me like landing lights. The aircraft has just passed over me at least 1,000 feet above. 역대 UFO 증거 영상 중에 제일 충격적이다 이거. 어쨌든 그 이후에 당시 언론들 역시 UFO에게 납치된 파일럿라고 보도 UFO 납치설을 제기했고요. 심지어 그가 실종된 지점 인근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발렌티크가 실종된 지 5년이 지난 1983년 7월 발렌티크와 교신이 끊긴 지점 인근인 플린더스 섬 해변에서 비행기 엔진 부품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오 이거 저 비행기? 이 엔진은 발렌티크가 조종했던 경비행기의 엔진과 동일한 기종으로요. 저건 아니었구나. 조사기관은 발렌티크 경비행기의 잔해라고 판단. 그렇게 발렌티크의 실종은 사고사로 마무리됐는데요. 어허. 그리고 2013년 사건을 재조사하던 호주 공군의 발표. 발렌티크는 조종 비숙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행 중 회전이 반복되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에 빠졌다는 새로운 가설을 주장한 건데요. 추측하자면 발렌티크가 비행기가 180도 회전해 거꾸로 뒤집힌 상태에서 조종하다가 해수면에 비친 자기 비행기의 불빛을 미확인 비행 물체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된 회전으로 엔진이 오작동, 결국 바다에 빠져 추락했을 것이라는 건데요. 아까 되게 담담했거든. 이거 뭐 거꾸로 막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Seems to be a large aircraft below 5,000 feet. 의문의 무전을 남기고 사라진 발렌티크. 과연 그는 정말로 UFO에 납치된 것이었을까요?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다이세츠 산 위를 날던 경찰 헬리콥터. 순간 기묘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인 구조 문자였죠. 그리고 실종된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 그 순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SOS 문자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진 경찰. 그러던 어느 날 SOS 문자 인근에서 유골의 파편과 카세트 테이프, 소형 녹음기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그렇게 경찰은 유골과 유류품을 테이프 속 남자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골의 신원이 여성이었던 거죠. 어머, 남자 아니었어? 게다가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저 다급한 외침. 하지만 SOS 문자 인근 그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결국 두 연인의 신원을 확인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면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뭐야 또. 테이프 속 목소리는 행방불명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뭐야 또? 나오는 사람 몇 명이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조난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사건.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016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45년 만에 한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BI도 해결 못한 이 실종 사건은 바로 미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불리는 댄 쿠퍼 사건입니다. 1971년 11월 2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공항에서 워싱턴주 시애틀 터코마 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의 한 승객에게 쪽지를 건네받은 승무원은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쪽지의 내용은 바로 내 가방 안에 폭탄이 있다. 그 승객의 정체는 여객기 납치범 댄 쿠퍼였습니다.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준비해. 그리고 시애틀 터코마 공항에 여객기를 착륙시킨 뒤 경찰로부터 현금과 낙하산을 전달받은 납치범 쿠퍼. 그 뒤 4명의 조종사와 승무원만을 데리고 멕시코 시티를 향해 다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여객기가 연료 공급을 위해 레노 공항에 착륙했고 이때 무장병력이 여객기 안을 샅샅이 수색. 하지만 이미 납치범 쿠퍼는 돈과 함께 감쪽같이 실종된 뒤였습니다. 아 근데 낙하산 있었으니까 중간에 내렸겠네 그러면. 아, 낙하산이 있다? 네, 낙하산 일부러 그러려고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누구도 심지어 여객기를 뒤따르던 전투기들도 그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왜 못 봤지? 자, 사건이 벌어진 날은 폭풍우가 내리던 깜깜한 밤으로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검은 정장차림의 쿠퍼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어두우니까. 그리고 검은 옷이니까 그렇죠. 밤이면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안 보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수사기관들은 그를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 출신의 스카이다이버로 추측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노련한 요원이라도 안전장비 없이 정장 차림으로 상공 3,000m에서 낙하를 시도해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FBI는 그가 사망했을 확률이 크다고 추측해 낙하 예상 지점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납치범 쿠퍼가 실종된 지 9년 뒤인 1980년 콜롬비아강 주변에서 현금 따발을 발견. 그리고 확인한 결과 FBI가 그에게 건넨 지폐 1년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증발한 것처럼 실종된 비행기 납치범. 그는 정말 탈출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의 말대로 실패로 끝난 걸까요?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 무려 95년 만에 실마리를 찾은 미 해군 최대 미스터리 실종 사건입니다. 95년이요. 이게 거의 뭐 한 세기로 가는군요. 때는 1921년 3월 25일 승무원 56명을 태운 예인선 코네스토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 목적지인 사모아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사라진 배. 오, 난파 당한 건가요? 자, 해군이 경위 파악을 했을 때는 경유지인 오하우에는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보고를 토대로 하와이의 오아우 섬 인근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실시. 여러 항공기와 60척의 선박 등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배가 어딘가 부딪혀 침몰을 했다면 연료 탱크의 기름이 유출됐을 텐데. 그렇죠. 자, 해군은 기름띠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고요. 그 어디에서도 배 유류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귀신처럼 흔적 하나 없이 증발해버린 코네스토가. 결국 1921년 6월 30일 미 정부는 수색을 포기, 실종 선언을 하면서 코네스토가 실종 사건은 미 해군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겁니다. 배가 침몰을 해도 반드시 물 위에서 보여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름띠인 거고 구명조끼만은 반드시 물 위에 떠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 증발해버린 거예요? 2009년 오래된 난파선들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 바다에서 수중 음파 탐지 중 정체불명 난파선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중 탐사를 한 결과
이 난파선이 코네스토가의 잔해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인근 해역을 수색했고요. 2016년에 드디어 예인선 코네스토가를 찾아낸 겁니다. 무슨 세월을 화단처럼 저렇게 다 자리를 해버렸네. 되게 살지 않아요? 배 형태가? 아니 그리고 너무 그대로 내려왔는데 기울지도 않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배가 하와이 인근이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5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얼마나 길어 저 거리가. 뭔 소리야 이게? 하와이엔 들렀다면서요? 오아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났었죠. 근데 다시 샌프란으로 오는 예정이 아니었잖아요. 사모안가로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코네스토가가 경유진 하와이의 오아후에 도착했다는 보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이, 뭐야. 미 해군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끝내 코네스토가를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95년 뒤 하와이가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코네스토가를 찾아낸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요. 코네스토가가 강풍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조난당한 거면 이제 구조 신호를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본토와도 더 가까운데요. 근데 왜 또 그건 안 보냈지? 50km면 진짜 인근인데. 과연 그날 그 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32년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1935년 하와이에서 미국을 비행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하늘에 화려한 기록을 수놓으며 하늘 위의 퍼스트 레이디로 불린 미국의 전설의 비행사 어밀리아 에어하트. 1937년 6월 1일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세계 일주 비행을 위해 항법사 프레드 누난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비행사. 그런데 약 한 달 뒤인 7월 2일 동경 157도, 남이 33도 7분 상공을 비행 중이다. 다음 경유지인 남태평양의 하울랜드 섬으로 향하던 어밀리아. 하지만 그녀는 이 무선을 끝으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만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지시 아래 미 해군의 항공모함 4척의 구축함, 60여 대 비행기 등 2주간의 대규모 수색이 벌어졌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결국 약 2년 후인 1939년 미 해군은 연료 부족으로 인한 해상 추락사라고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듬해인 1940년경 어밀리아가 실종된 태평양 인근의 무인도 니쿠마로로에서 어밀리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는데요. 그곳에서 여성용 신발, 화장품 등도 함께 발견되며 정황상 이 유골이 어밀리아의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골을 검사한 박사는 키가 작은 유럽계 남성의 유골이라고 발표하며 다시 논란이 수그러들었죠. 당시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게 한계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어떤 기술로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라는 지금 기술로 하면 뭐 정확하죠. DNA 검사를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이 갑자기 사라졌다는데요. 뭐야? 그래서 그 유골이 있었다면 현대 기술로 DNA 분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뭐야? 어밀리아가 실종된 지 약 80년 뒤인 2018년 니쿠마로로에서 발견된 유골은 어밀리아와 99% 유사합니다. 인류학계 권위자인 리처드 얀츠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어밀리아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골이 없었다면서요? 유골은 실종됐지만 다행히 당시 유골의 크기나 특징을 기록한 연구 데이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밀리아의 신체 정보와 니쿠마로로 유골의 데이터를 대입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 니쿠마로로의 유골이 어밀리아의 신장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유력한 추측일 뿐 진실을 풀어줄 유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 어밀리아의 실종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6월) 불가리아의 공항에서 사라진 한 남성.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인데요. 특히 실종 당일 공항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모습은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짐을 들고 가죠. 평범한 여행객 같은데요.
줄일 두리번 거리는데 왜 이래? 어머머! 가방 다 어디 가고? 가방 놓고 뛰어간다. 어디가? 자, 재빠르게 달아나 종적을 감춘 실종자는 독일 출신의 28세 남성 라스 미텐크인데요.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발단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불가리아 여행 중이었던 미텐크. 술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던 중 상대팀을 응원하던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에 휘말렸고요. 당시 미텐크는 고막 파열이라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하게 싸웠구나. 이대로 비행기를 타면 고막 상태가 더 악화될 거예요. 자, 비행기 탑승 시 기내 압력 변화로 고막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미텐크. 결국 그는 귀국을 포기.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받은 뒤 홀로 불가리아에 남았고요. 자, 갑작스럽게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며 여행 경비가 부족했던 미텐크는 값싼 호스텔에 묵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미텐크가 묵은 호스텔은 매춘가와 불법 암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우범지대였는데요. 아이고. 저런 데가 싸니까 저런 데를 찾아갔네요. 그래도 좀 좋은 데 가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미텐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남자 4명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너무 무서워요.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처방받은 항생제가 어떤 약인지 알아봐 달라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아니 뭐 본의 아니게 무슨 뭐 범죄 목격자가 됐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연루됐을 수도 있고 연루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연루가 된 거지. 근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왜 의심하죠? 그것도 이상했나? 극도로 두려움을 느낀 미텐크는 가족들에게 최대한 빠른 귀국길 항공편 예약을 부탁했고요. 곧바로 짐을 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 고막 치료를 받기 위해 공항에 마련된 의료시설을 찾은 미텐크. 그런데 검사를 받던 중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들어오자 미텐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간 겁니다. 왜? 이후 경찰이 그가 달아난 해바라기 밭 인근을 수색했지만 미텐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째 미텐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인 19세기 말 해외 무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영국. 배 운항 횟수가 많아지며 해상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자 영국 정부에서는 1899년 12월 스코틀랜드 북부에 위치한 작은 무인도 아이린 무어섬에 등대를 설치했고요. 등대지기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어두운 바다를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12월 15일 뭐야? 왜 이리 어두워? 등대지기들은 뭐 하는 거야? 항로를 표시해야 할 아이린 무어섬의 등대 불빛이 꺼져 있는 겁니다. 깜빡하고 이 불빛을 안 비춘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등대가 고장이 났던지.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사태 파악을 위해서 며칠 후 아이린 무어섬의 조사대를 파견했는데요.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등대. 원래라면 등대에 함께 상주하고 있어야 할 등대지기 3명. 토마스 마셜, 제임스 다켓, 도널드 메가더. 이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철칙에 따르면 한 명은 무조건 등대 안을 지켜야 하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등대지기 3명 모두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어딜 간 거지? 이게 철칙을 어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등대지기용 방수복 3벌 중에 2벌만 사라지고 한 벌의 방수복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등대 밖 방파제에 나가려면 반드시 방수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한 벌의 방수복이 남아 있었다는 거는 등대 안에 한 명의 사람은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수복만 입고 사람은 사라진 것이죠. 한 명은 뭔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방수복도 못 입고 일단 등대 밖을 나갔다고 한다면. 그런데 섬 일대를 수색하다가 부서져서 나뒹구는 나무 상자들과 휘어진 철제 난간 등 마치 폭풍에 휩쓸린 듯한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조사대는 3명의 등대지기들이 풍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그날은 폭풍이 불지 않았다고. 등대지기들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12월 15일에는
폭풍이 불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봐. 실제로 등대지기들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등대 일지에도요. 바다는 고요했다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시신은 물론 바다에서도 유류품 한 점조차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등대지기 3인의 행방과 진실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사라지는 미스테리 트라이앵글,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에 일명 육지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버몬트주 베닝턴에 있는 글래스텐베리 산을 중심으로 우드포드, 샤프트베리, 서머셋 지역을 포함하는 삼각지대, 베닝턴 삼각지대입니다. 근데 저 삼각형의 지대 안에서 실종 사건이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포의 베닝턴 삼각지대, 미스테리한 연쇄 실종 사건은 76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45년 11월, 이 지역의 베테랑 사냥 가이드 미디 리버스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당시 4명의 사냥꾼을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리버스가 어디 갔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무리에서 조금 앞서 걷던 리버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 주민을 비롯해 미군까지 출동.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리버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테랑 사냥 가이드라면서요. 그렇죠. 이거 한두 번 다니는 길도 아니고 아니 그 동네를 아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 텐데. 아, 이게 흔히 말하는 눈 감고도 다닌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길을 잃은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야생동물이랑 마주쳤나?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리버스 실종 1년 뒤인 1946년 12월 베닝턴 삼각지대의 롱 트레일로 하이킹을 하러 간 대학생 폴라 웰든. 하지만 다음 날 웰든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자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갑자기 사라진 웰든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대가 투입됐는데요. 하이킹을 하러 갈 당시 웰든은 눈에 띄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들도 많았지만요. 그녀 역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가 않았죠. 목격자는 많은데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공통된 거잖아요. 마지막 포인트를 못 봤다는 겁니다. 저 이상하다. 이상하다 진짜. 자, 게다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종도 발생했습니다. 1949년 12월 세인트 알반스에서 베닝턴으로 향하는 버스에 탄 제임스 테드포드. 당시 버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남자 분명히 마지막 정거장에서도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가 베닝턴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비한 실종 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10월에 8살 소년 폴 잽슨과 50대 프리다 랑거까지 연이어 실종.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모두 5명이 이 베닝턴 삼각지대에서 실종됐는데요. 실종 약 7개월 뒤 시신으로 발견된 프리다 랑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 미스터리다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다들 흔적이 없잖아. 음. 2019년 8월 3일 한 영국 가족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65km 떨어진 세렘밤의 열대 우림 속에 위치한 리조트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방에서 자고 있던 15살 딸 노라 앤 퀴어린이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1층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을 뿐 노라는 자신의 방을 비롯해 리조트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뭐 산책을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추측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라는 납치된 게 틀림없어요. 노라에게는 발달 장애가 있었는데 평소 몸이 약한 노라가 창문을 넘어서 스스로 밖으로 나갈 리 없다며 납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후에 노라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는데요. 말레이시아 경찰, 군대를 비롯해 원주민 300여 명이 이 밀림을 뒤졌습니다. 또 헬리콥터, 드론, 탐지견까지 총동원, 실종 5일째 노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잠수부까지 동원, 밀림 내 강과 계곡도 샅샅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종 열흘째인 8월 13일 실종됐던 노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이제 무사히 발견된 건가요? 그러나 리조트에서
약 2.5km 떨어진 개울에서 발견된 노라. 이 노라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돼 있었고요. 옷이 벗겨진 알몸의 상태였다고. 납치야. 납치해서 성폭행. 아유. 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유. 그런데요, 부검 결과 말레이시아 경찰은 노라가 굶주림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장출혈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단순 사고사로 매듭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요. 또 평소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노라가 험난한 밀림을 혼자 헤매고 다녔는데 시신에서 아무런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어디 나뭇가지나 이런 데 긁히지 않고 2.5km나 떨어진 곳까지 갔다고? 그렇다면 대체 왜 노라는 홀로 그 어두운 밀림 속으로 들어갔던 걸까요? 그리고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브라질 출신의 모델 엘로이자 핀투 폰테스. 그녀는 18살 때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패션의 메카인 뉴욕에 진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패션쇼에 서고 유명 잡지 화보를 장식하면서 스타로 등극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왕성하게 활동 중이던 2019년 6월 오늘 폰테스에게 피팅하러 오라 그래. 저기 갑자기 폰테스가 연락이 안 됩니다. 촬영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진 폰테스. 그 어디에서도 폰테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야, 아니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지? 이거는 약간 납치 같은데요? 그런데 드디어 폰테스를 찾게 됩니다. 자,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뉴욕에서 약 7,800km 떨어진 브라질 남부 지역의 한 빈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더라? 내가 왜 여기 있죠? 발견 당시 폰테스는 길을 잃은 듯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고요.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배낭에 모델 계약 서류가 있어서 폰테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폰테스가 석 달 전인 2020년 7월에 브라질의 한 경찰서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난 지금 행복하게 연애 중이에요. 가족들에게 날 찾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또다시 폰테스 행방이 묘연해졌고요. 그러다 석 달 뒤 폰테스가 빈민가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야, 이건 뭔지 도저히 모르겠네, 정말. 뉴욕에서 실종돼 브라질 빈민가에서 발견된 유명 모델.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6년 4월 1일 새벽,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학생이었던 브라이언 셰퍼는 친구들과 학교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웠던 셰퍼가 술집 폐점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뭐 술 취하면 먼저 가잖아요. 자, 친구들도 처음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셰퍼의 행방을 알 수 없자 실종 신고를 했고요. 자, 이후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그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술집의 CCTV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건물에 들어선 셰퍼의 모습을 보셨죠? 자, 얼마 뒤 술집에서 나온 셰퍼가 낯선 여성 2명과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셰퍼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없다고요? 그렇죠. 이 건물의 출입구는 단 하나. CCTV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에 있는 문이 유일한 출입구인데도 말이죠. 셰퍼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뭐야? 술집 안에 어디 있겠네. 나가는 통로가 거기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어디 있겠네, 그 안에. 그 마지막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그 여성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렇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자, 조사 결과 해당 여성 2명은 셰퍼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경찰은 셰퍼가 잔혹하게 살해 유기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술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살인 흔적은 물론 그의 시체조차 발견할 순 없었습니다. 혹시 옷을 갈아입고 막 변장해서 숨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 셰퍼에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쫓기거나 시비가 붙은 상황도 없었고요.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변장해서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치 이상하네. 그리고 그가 실종되기 몇 시간 전 셰퍼는 여자친구와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혀 대화 속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행 준비 잘하고 있지? 나 엄청 설렌다. 그럼 즐거운 여행이 될 테니 기대하라고. 여행에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그가 일부러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지? 유령인가? 자, 분명히 건물에 들어왔지만 나간 모습은 없는 남자. 사건은 그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2009년 2월 2일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의 사막 지역 웨스트메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한 여성.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무언가. 그것은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이 백골의 발견은 거대한 연쇄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백골 발굴 작업 도중 무려 10구의 백골이 추가로 발견됐던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러면 저기 여기 나왔다는 거는 이제 11명의 시신이 같이 매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네. 최소한이죠. 최소한. 와우.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백골들의 DNA 확인 결과 이 지역에서 발견된 11구의 백골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실종된 여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바로 매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의 신원 확보는 했지만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 이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요. 그러던 중 다행히도 두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이름 조세프 블레아. 1985년에 발생한 한 매춘부 여성 살인 사건 현장에서 그의 DNA가 발견돼 기소된 이력까지 있었고요. 게다가 그런 여자들은 이 사회 쓰레기일 뿐이야.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유력하죠. 네네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아가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고요. 이후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의자, 이름 로렌조 몬토야. 그 역시 과거 매춘 여성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몬토야 역시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나 봐요, 이 사람도. 그 이유는 백골들이 발견되기 3년 전인 2006년 용의자 몬토야는 한 여성을 폭행하다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쏜 총에 맞아 이미 사망한 뒤였는데요. 따라서 몬토야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해졌던 거죠. 결국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더 안타까운 이유. 웨스트메사 인근에서 실종된 또 다른 여성 6명의 행방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 11월 노르웨이 베르겐 이스다렌 계곡에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니까 사망한 뒤 화장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태워져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던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네요. 이렇게 잔인한 수법을 보면 뭐 원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 뭐 금전적 문제 이런 걸로 다툼이 있었던 건가요? 자, 그런데 말이죠. 경찰들은 당시 일명 이스다렌의 여인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부검 결과 무려 50여 개의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억지로 먹이고 또 그럴 수 있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좀 증거가 더 나와야 알 것 같은데요. 이미 시신은 심각하게 불에 타 신원 확인마저 어려운 상황. 경찰들의 유일한 희망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보석과 시계, 사망자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 등의 유류품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발견된 모든 의류의 라벨이 전부 제거된 상태. 게다가 다른 유류품들 역시 상표와 로고 등이 모두 훼손된 상태였던 겁니다. 자살은 아니네. 특이한 옷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샀는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 옷이 만들어진 시기나 장소 이런 건 대충 추정이 가능하니까 이 브랜드가 있고 그 택이 있으면. 그 정도로 약간
이제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해당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사가 난항에 빠질 뻔했던 바로 그 순간 베르겐의 한 기차역 물품 보관소에서 2개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안경에서 사망자와 일치하는 지문이 발견되면서 가방이 이스타렌의 여인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조금 수사에 탄력이 붙는 건가요? 하지만 평범한 여행자의 가방이라고 하기엔 가방 속에서 여러 종류의 가발이 발견. 마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변장하려던 사람처럼 말이죠. 만약에 그 여인의 것이었다면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한데요? 그렇죠. 왜 저렇게 했을까? 신분을 숨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문득 제가 생각한 건 약간 스파이 아닌가 싶어요. 오. 정보국에 있는 직원이니까 본인의 정체를 숨겨야 될 이유도 많은 거죠. 이후 계속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이 투숙한 호텔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체크인 당시 그녀가 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스파입니까? 여권이요. 네. 그러나 봐봐. 이 역시 위조된 여권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최소 8개의 가명으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보국인 것 같아요. 스파이네, 스파이. 이번에 마치 평행 이론처럼 노르웨이에서 25년 전 사건이 재현된 듯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995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 2805호 손님이 며칠째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자 호텔 경비원이 2805호를 찾아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들려온 총소리.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직감한 호텔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총소리면 살인사건인가요? 근데 살인사건이면 문을 두드릴 때 일단 총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럼 범인이 일단 안에 있거나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2805호의 투숙객만이 사망한 채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었는데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녀의 사인은 타살이 아닌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자, 정황상 자살로 보이긴 하지만 자꾸 합리적 의심, 그죠? 자살로 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작전을 짠 게 아닐까라는 그 의심이 자꾸 생기긴 하는데. 일실 트릭이나 이런 거 쓸 수도 그렇죠. 있잖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타렌의 여인과 평행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평행 이론처럼 2805호의 여인 역시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타렌의 여인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케이스가 비슷한데요? 네. 근데 호텔에 체크인을 했으면 일단 뭐 서명이랄지 이런 거라도 개인정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필적. 그렇죠. 체크인 당시 사용했던 제니퍼 페어게이트라는 이름은 가명. 그리고 사후 부검과 조사를 통해 그녀가 기록한 나이와 주소, 회사 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가 총으로 자살했다면 손에 발사흔이 남거나 피가 묻어야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은 천장까지 피가 튈 만큼 처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이상하리만큼 아주 깨끗했던 겁니다. 자, 이 기묘하리만큼 비슷한 두 여인의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 이 정체불명의 두 여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1개의 세계 기록 달성. 9분의 무호흡을 기록한 여성. 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숨막히는 도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프리다이빙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 챔피언 나탈리아 몰차노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던 잠수의 여왕이 그만 물속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자, 2015년 8월 2일 몰차노바는 지중해 포르멘테라 섬 해안에서 다이빙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잠수복을 입고 하강이 용이하도록 다이빙 장비를 착용한 뒤 바닷속으로 입수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자, 입수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몰차노바가 물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에 동료들이 입수를 해서 찾아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결국
해양경비대와 500m 해저까지 탐지 가능한 잠수 로봇까지 동원돼 수색했지만 끝내 그녀를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세계 최고 프리다이버의 실종, 심해로 사라진 프리다이빙 챔피언이라며 대대적으로 몰차노바의 실종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고가 나도 좀 잘 대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당시 단순 사고라고 종결짓지를 못했던 게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던 프리다이빙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녀의 실종 사건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됐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혹시 몰차노바가 급류에 휘말린 건 아닐까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기상에는 큰 이변이 없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몰차노바가 위험한 암초 지역에 걸린 건 아닐까였는데 하지만 바다의 암초 사이에 몸이 끼어 나오지 못한 것이라면은 시신이 발견되거나 구조 도중에 눈에 띄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당시 수심은 30에서 40m, 숨을 참고 자명할 수 있는 깊이가 최대 101m나 됐던 그녀에겐 어렵지 않은 코스로요. 몰차노바가 깊은 수심까지 잠수했다가 당황해서 물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의문만 남긴 채 심해로 사라진 잠수의 왕 몰차노바. 그녀의 아들 알렉세이는 엄마를 바다에 놓아주며 이런 추모의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는 바닷속에 계실 것 같아요. 바다를 가장 좋아하셨으니까요. 때는 1984년 10월 16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보주에서 집 앞에서 놀고 있던 4살 아이 그레고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아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레고리는 집에서 약 7km 떨어진 볼로뉴 강에서 손발이 밧줄로 포박된 상태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납치 살인 사건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레고리의 부모인 빌맹 부부는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를 죽인 범인은 까마귀가 분명합니다. 일명 까마귀란 닉네임으로 위장한 누군가가 그레고리가 사라지기 3년 전인 1981년부터 전화를 걸어 빌맹 가족을 협박해왔던 겁니다. 곧 관짝에 들어갈 거야.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 모두 알게 될 거야. 깜짝 선물 주지. 야, 이게 어느 정도 예고된 살인인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하루에 그렇게 많이 전화 왔는데 왜 신고를 안 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누군가의 못된 장난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1983년부터는 더 이상 까마귀로부터 협박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가 사망한 직후 자취를 감췄던 까마귀로부터 1년 반 만에 다시 걸려온 전화. 나는 소년을 납치해서 목 졸라 죽였고 볼로뉴강에 던져버렸지. 그러면 이건 범행을 자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범인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동안 끊은 게 약간 방심하게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 까마귀 빨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까마귀로 의심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그레고리가 사망하고 다음 날인 10월 17일 빌맹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부디 슬픔으로 괴로워 죽길 바란다. 당신들은 돈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 이게 내 복수다. 경찰은 필체 대조를 통해 이 범인이 보낸 필체와 80% 일치하는 인물, 바로 빌맹의 친척인 베르나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가족이 무섭네. 친척이?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존재했고요. 더 이상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베르나르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사건 당시 아이를 묶은 것으로 추정되는 밧줄과 똑같은 형태의 밧줄이 그레고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그레고리의 엄마인 크리스틴이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붙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엄마 까마귀였다고? 까마귀가 엄마예요? 하지만 엄마 크리스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체국에 갔다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수상한 용의자가 나옵니다. 뭐야, 또 있어? 사건 당일 범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그레고리의 삼촌 미셸이었는데요. 그레고리가 사망해 슬프지 않냐고 묻자 그 둘은 나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요. 미셸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빌맹 가족을 평소 시기 질투해왔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뭔가 의심스럽긴 한데 미셸은
까마귀입니까 그럼? 그러나 미셸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끝내 까마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 일본의 오카야마 현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자는 탐구 동아리 회원들로요. 그들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나구라 유우키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니 동굴 탐험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단체로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나요? 길을 잃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몰려다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멀리 다니다가 괜히 여기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혼자 길을 잃어가지고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이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 오후 2시쯤 동굴 속에 있던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나구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아 근데 아까 오후 6시 15분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에 실종이 됐으면은 실종되고 신고하기까지가 한 4시간을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찜찜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동굴 입구와 사건이 발생한 지하 호수는 편도로 한 1시간 반 거리. 동아리 회원들이 오후 2시에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4시쯤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지만요. 그렇지. 이 2시간이 넘는 긴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백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은요. 아니 거기 길이 워낙 험해서 헤매느라고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경찰은 실종된 나구라를 찾기 위해 6일 동안 밤낮 없이 수색했지만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호수는 물이 매우 탁해 잠수나 수영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곳인데요. 그리고 지하 호수를 향하는 구멍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와이어와 로프를 이용해야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구라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은 와이어와 로프를 철거하고 모두 함께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봐요. 장비를 다 걷어 나오면 나구라가 이제 호수에서 나왔다 쳐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못 나오지. 네. 못 나오는 거예요. 미심쩍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은 경찰과 기자를 피해 다니다 동아리에서 돌연 탈퇴했고요. 심지어 누군가 나구라의 SNS에 로그인해 나구라의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어머야. 저봐 뭔가 있네. 단체로 어머야. 지금 범죄를 저질렀구만 보니까. 무슨 내용이 SNS에 있길래 해킹까지 하고 조작을 하고 뭐 지우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조작되거나 삭제된 글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허. 뭘 감추고 싶었을까? 그렇지. 뭘 조작했을까? 나구라는 어쩌다 지하 호수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니, 함께 동굴 탐사를 떠난 게 맞긴 한 걸까요? 1990년대 미국 최고의 아역 스타인 6살 존 베넷 패트 리샤 램지. 램지는 뛰어난 미모와 끼로 수많은 어린이 미인 대회상을 석권, 미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19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고요하게 방에서 잠들었던 딸 램지가 다음 날 새벽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부엌 쪽 계단에서 발견된 의문의 편지.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 8천 달러를 준비해. 램지를 납치했다는 협박 편지로 다급해진 엄마 패 씨는 은밀히 경찰에 신고, 경찰과 함께 납치범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추가 협박 전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수사를 위해 램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을 경악하게 한 것. 바로 이 집의 지하 와인 창고에서 램지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뭐야? 우리 애기 벌써 죽었네. 뭐야? 와, 이미 그렇게 해놓고 이미 죽인 거죠.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 파렴치한 놈이다. 그렇게 수사에 혼란을 겪던 중 경찰이 지목한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사망한 램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 딸을 죽여요? 왜? 가족들이 왜? 가족들에겐 보석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왜 그 동기가 없잖아요. 경찰은 범인이 요구한 금액에 주목했습니다. 11만 8천 달러. 저도 저 숫자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금액은 놀랍게도 램지의 아빠 존이 연초에 받은 보너스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협박 편지는 그 집에 있던 종이와 연필로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램지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사설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진범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왜 11만 8천 달러지? 보너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누군가. 보너스를 얼마 받은지 알고 있는 그죠? 어쨌든 일면식이 충분히 있는. 면식범. 네. 범인을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 경찰은 램지 집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하지만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7년 만인 2003년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며 램지의 속옷에서 타인의 DNA를 발견. 용의자 160여 명과 일일이 대조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불일치. 가족들은 의심받던 램지의 가족들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완전히 제3의 인물.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네요. 램지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2006년 갑자기 자신이 램지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체포된 존 마크 카였는데요. 난 램지를 사랑했다고요. 그는 의도치 않게 램지를 살해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램지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는 불일치. 왜 그랬던가? 결국 과대망상 환자의 허위 자백으로 결론났습니다. 아니 피해자도 있고 용의자도 뭐 한둘도 아니었고 근데 범인은 결국 없고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중국 베이징행 MH370 여객기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38분 뒤인 오전 1시 19분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Malaysian 370. 말레이시아 관제탑과의 교신을 주고받은 지 2분 뒤인 1시 21분 여객기의 무선 응답기가 꺼졌고요. 곧 레이더망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한국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 정말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했던 건 여객기 실종 16일 뒤인 3월 24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Was in the middle of the Indian Ocean, west of Perth. 영국 항공사고 조사국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MH370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실종된 남중국해가 아닌 호주 인근 인도양 해상이었다는 겁니다. 응? 뭐예요?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거라면서요? 그럼 인도양은 완전 방향이 반대인데 왜 글로 갔대요? 이후에 사라진 MH370이 갑자기 항로를 변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는 하이제킹. 실종 당시 탑승객 중 2사람이 분실된 여권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 두 테러범이 기장을 협박해서 무선응답기를 끈 뒤 항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테러 조직과 연계성이 없는 단순 미립국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하이제킹이라면 테러범들의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추측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추측입니다. 기장의 자살 비행이었다. MH370의 기장 아흐마드 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개인 컴퓨터에서 인도양의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의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흔적이 발견됐고요. 또 당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러 신변을 비관해 여객기를 추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MH370은 기장과 부기장 2인 조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살 비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장의 동료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추측은 100가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썰이야 진짜 얼마든지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던 와중에 2015년 7월 29일 인도양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에서
그 전까지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MH370의 보조 날개가 발견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했지만요. 조사 결과 안타깝게도 이 날개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되지 못했고요. 사고의 핵심 단서 블랙박스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발생 4년여 만인 지난 2018년 7월 30일 정확한 추락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미스테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음모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이 미스테리의 해답은 인도양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 블랙박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1997년 6월 14일 일본 미에현 17살 고등학생 야마 유코는 오후 8시 30분경 자전거를 타고 친구 마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 10분 뒤면 도착해. 이따 봐.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유코. 하지만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사라진 유코. 가족들은 사라진 유코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죠. 한편 친구 마이는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유코의 무선 호출기에 자택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코가 실종되고 이틀 뒤 마이의 집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네? 유코 무선 호출기를 갖고 있다고요? 난 유코란 사람 몰라. 그냥 무선 호출기를 주운 것뿐이야. 아, 호출기를 주었다고요? 어디서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코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선 호출기는 담보로 받은 거야. 갑자기 말을 번복한 그 전화 속 남성이 의심스러웠던 마이는 그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마이가 경찰과 동행한 걸 눈치챘는지 그 남성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다시 마이에게 연락했어요. 한 버스 정류장에 실종된 유코의 무선 호출기만 두고 사라진 남성. 모든 게 너무 의심스러워요, 지금. 말이 막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 남성은 며칠 뒤 무선 호출기를 잘 돌려받았냐며 또다시 마이에게 연락했는데요. 뭐야? 그런데 이때 경찰이 위치 추적에 성공해 그 의문의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남성의 정체는 당시 48세였던 타츠야. 조사 결과 그는 강간, 강도 등의 혐의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얼마 전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허허.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그의 강도 수법이 자전거를 탄 여자를 밀친 후 금품을 강탈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유코, 그래. 유코도 자전거 타고 있었잖아요. 그러네. 수상한 점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위치 추적으로 처음 타츠야를 발견했을 때 타츠야는 유코의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야? 수사 도중에는 타츠야의 차 안에서 유코의 모발과 유코의 한자 사전이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타츠야의 승합차 좌측 범퍼에는 무언가와 충돌한 흔적도 남아 있었죠. 게다가 유코가 실종된 당일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중인 학생 옆에 승합차가 정차해 있는 걸 봤어요. 타츠야의 승합차와 같은 색, 같은 차종이 실종 직전 유코 주변에서 있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타츠야가 범인이라면 유코가 어디 있는지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서를 쥐고 있다니까요. 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시 경찰은 타츠야를 유코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난 범인이 아니에요. 유코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타츠야. 그리고 수사 결과 경찰은 타츠야가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타츠야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렇게 유코 실종 사건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코의 부모님은 지금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요. 유코의 실종 당시 모습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며 이 전단을 나눠주는 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라며 유코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살 배기 아이 케일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실종 6개월 만에 집 근처 숲속에서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쓰레기 봉투 안에서 말이죠. 누가 유기했네. 아니, 누가 유기했네. 자, 그런데 수사 과정 중 엄마 키시 앤서니에게서 수상한 행동들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2살 난 딸 케일리가 실종된 지 무려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는데요. 좀 냄새가 난다. 그것도 엄마가 아닌 할머니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인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 사실. 지독한 파티광이었던 엄마 케이씨는 티가 문제예요. 딸이 없어졌는데도 파티장만 전전했다고 하는데요. 파티가 뭔데 그래? 자, 그리고 아이가 실종된 그 기간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문신을 본인의 몸에 새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1급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엄마 케이씨. 그 뒤 오랜 조사 과정을 통해 사건 발생 3년 후인 2011년 5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케일리가 혼자 수영장에 빠져서 익사한 거예요. 근데 괜히 제가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런 거죠. 하지만 검찰에선 엄마 케이씨의 차에서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났다는 점, 또한 차 내부에서 강력한 마취 성분인 클로로포름이 발견된 점, 그리고 집 컴퓨터에서 클로로포름의 검색 기록이 발견된 점 등을 대며 그녀가 딸을 마취시킨 뒤 질식사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 의도적이네요. 그리고 2011년 7월 미 전역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케이시 앤서니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모든 증거가 엄마 케이씨를 향해 있었지만 엄마 케이씨가 딸을 죽인 직접적인 동기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니 얼마나 더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한편 자신의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웃음을 어머머머머. 진짜 우리 엄마 저거는 케이씨. 악마의 미소다, 악마의 미소. 악마를 보았다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수백 명의 미국인들은 무죄라니 인정 못해 이 살인자! 라며 재판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언론에서는 제2의 오제이 심슨 사건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끔찍한 건요.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근데요? 근데 엄마 케이씨는 미국 내 언론사들에게 약 16억 원을 주면 이 진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그 애가 너무 불쌍해. 엄마의 자격을 상실한 악마들. 그녀는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걸까요?